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상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기억하시죠? 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단 한 가지 단어만 기억한다면 불간섭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의지,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각각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판단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지게끔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유주의 사상의 기본 원칙이었어요. 이런 자유주의의 기반을 두고 발전한 게 바로 자본주의 사상인데요. 자본주의 사상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제 중상주의 시대, 대항해 시대를 이제 처음 시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상주의 시대에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국제 무역이 활성화되고 여기에서 부를 많이 쌓는 상인들이 생겼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런 시대를 중상주의 시대라고 해요. 근데 이런 중상주의 시대는 아직까지 시장 경제에 의존하지 않았고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에 의존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나라의 부의 척도가 나라가 갖고 있는 금, 은과 화폐의 보유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지불하고 수입하는 것을 막고 수출을 늘리는 것이 국부를 늘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 간의 수출입 품목에 대해서 높은 관세 장벽을 매겼고요. 가능하면 수입은 하지 못하게끔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경제 정책을 실시했어요. 근데 이런 중상주의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이 정말로 효율적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바로 그게 애덤 스미스였고,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국부론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 당시에 형성된 이 중상주의 시대의 바로 다음 시대에 형성된 경제 사상을 고전적 자본주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고전적 자본주의를 자유방임주의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방임하면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개인의 사익을 추구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놔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국가 전체의 국부를 증진한다 라고 하면서 굳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국가가 계획하고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익을 추구할 수 있게끔 놓아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방임주의를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국부론의 한 구절을 보자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맛있는 밥을 먹기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푸죽한 주인이 자비롭거나 술집 주인과 빵집 주인이 이타적이기 때문이 아니래요. 그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맛있는 고기와 술과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기심 때문에 맛있는 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적정 가격에 내다 팔고 여기에서 이윤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고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공익의 증진을 의도적 목표로 삼지 않는데요. 공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 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게 된대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런 고전적 자본주의는 한 시대를 굉장히 많이 풍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류 경제 정책이 되었는데, 미국의 경제는 이때 당시에 일어나는 세계 1차 대전과 맞물려서 굉장히 호황에 이르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영국과 이런 유럽 등지에서 일어나는 세계 1차 대전 때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품목이 뭘까요?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군수 물자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영국과 동맹국이었어요. 미국과 영국이
한 뿌리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건국했잖아요. 따라서 미국 사람들은 저 바다 건너 대륙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전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도 군수물자를 수출하면서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다 자유방임주의적인 자유시장 경제에 힘입어서 엄청나게 공장을 풀 가동했고 여기에서 엄청 부를 많이 얻었던 거죠. 또 이때 당시에 많이 필요로 했던 게 트럭이나 장갑차 같은 그런 자동차 산업, 그리고 많은 수의 군인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식량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미국의 농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좀 여담이지만 스팸, 통조림, 캔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엄청난 호황에 계속 이렇게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호황이 점차 끝나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났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군수물자, 자동차, 농산물 이런 모든 품목들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요가 줄었는데 이미 확장해둔 사업들은 처치곤란이었던 거죠. 계속 농산물의 공급량은 계속 수요를 웃돌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농산물의 가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수요가 낮은데 공급이 많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농업 인구들이 지속적으로 불황에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공장들도 예전보다는 덜 가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공장주들은, 이제 기업주들은 점차 사업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덜 주고자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의 80%도 되지 않는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지고 불황에 허덕이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192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일들이고요. 시장에 자유롭게 모든 것을 맡겼더니 결과적으로 1930년에, 29년이죠. 1929년에 다우지수가 폭락하면서 세계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요가 낮은데 공급만 많아가지고 이제 모든 물가가 다 출렁거리게 되고 실업자가 많아지게 되고 적당한 월급이나 적당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농업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경제가 계속 대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일컬어서 시장 실패라고 해요. 시장의 모든 것들을 맡겼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 라고 하면서 자, 이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됩니다. 방금 다우지수가 대폭락했던 게 1929년, 그러니까 1930년경의 일이란 말이에요. 1930년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제 자문이 바로 케인즈입니다. 여러분들 케인즈 하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고 해요. 유효 수요란 뭐냐면 구매력이 실질적으로 있는 소비자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까지 경제 대공황 상태가 벌어지기 이전, 조금 전을 보시면 인구의 절반 이상 되는 농업 인구들이 계속 지속적인 불황에 시달렸다고 했죠. 그리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80%도 되지 않는 적은 월급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했다고 했죠. 이런 소비자들이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구매하지 못했고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면 다시 기업에 선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을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데
뉴딜 정책은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의 정책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바로 농산물의 수요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까 농산물이 수요에 비해서 과도하게 공급되었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면서 농민들의 수입이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과도 공급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일부의 농민들은 올해는 농사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었고요.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들에게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이런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급을 제한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딜 정책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국가가 주도해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벌임으로써 구매력이 있는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두 번째 뉴딜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테네시 강 유역 개발 사업을 통해서 후버댐이라는 엄청 큰 댐을 건설했는데 이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실질적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가 되고 이게 다시 기업과 공장의 부흥에 다시 선순환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뉴딜 정책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수요 공급을 조절하고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과 정책을 벌였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혹은 자본가들이 부당하게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실직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요, 노동자들의 부당 해고를 막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노조들이 단결해서 투쟁하고 임금을 교섭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을 보장해주는 것이 뉴딜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해요. 노동자들의 부당 해고를 막고자 했다는 부분이 뉴딜 정책의 한 가지 부분이었는데 이런 뉴딜 정책도 이제 성과가 있었지만 또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과를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통해서 많은 노동자들을 구제했고요. 실업에서 구제함으로써 다시 경제가 부흥하게 되는 성과를 가지고 왔어요. 193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 대공황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1930년대 후반에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데 그 해결은 정말 또 타이밍이 좋게도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이제 미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군수 산업이 다시 발전하게 되면서 약간 맞물려서 해결된 부분도 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1939년에 발발한 세계 2차 대전과 맞물려서 이제 경제 대공황이 다시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경제 회복이 얼마 가지 못하고 또 주저앉게 돼요. 이게 바로 석유 파동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석유 파동이 1970년대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1970년대에 일어나는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석유를 원료로 쓰는 많은 기업과 공장들이 타격을 입게 돼요. 여러분들 1970년대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집트랑 이스라엘 간에 국제 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미국에 대해서 이집트가 앙심을 품으면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석유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정책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이제 석유를 기본 원료로 쓰고 있는 많은 산업들이 휘청거리게 됩니다.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겨나요.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 자유방임주의 시대 때라면
원자재 값이 너무 상승했어. 그러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쓸 수 있을까요?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상승했으면 대신 어디에서 좀 돈을 아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인건비에서 좀 돈을 아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좀 해고하고 노동자들에게 뭐 퇴직금도 챙겨주지 않고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하면서 그래도 기업주들의 이익을 좀 챙길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수정 자본주의 시대를 거쳐왔어요. 수정 자본주의 시대 때 누구를 보호해주는 정책을 많이 활용했어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부당해고를 막기 위해서 노조를 굉장히 지원해주는 정책을 많이 활용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고라든지 혹은 인원 조정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에 도달하게 될까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값도 상승을 하는데 인건비도 너무 높아. 자를 수도 없고 노동자들의 수를 좀 줄일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지속적인 불황이나 파산, 도산의 위기에 몰리게 되고요. 여러분들, 노동자들도 이제 당연히 실업이 많이 됐겠죠. 그만큼 파산을 하고 아예 부도가 나버리면은 노동자를 자르고 싶지 않아도 실업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실업자 수가 많아지면 또 이 수정 자본주의 국가는 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수정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구조예요. 세금을 걷어서 실업자들 도와주고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고 하는 정책을 많이 활용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실업자들이 생김으로써 세금이 거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정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또 부작용이 또 터져요. 여러분들, 수정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 정부의 사이즈가 커요. 자, 큰 정부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수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공무원들이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 경제를 살리는 일도 잘 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게 되면서 이게 바로 정부 실패라는 현상으로 이름 붙여지게 됩니다. 아, 큰 정부도 그렇게 효율적인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문제를 직시하게 되면서 이제 다음 세대의 경제 정책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인데, 자,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에 등장하는, 그쵸? 석유파동 바로 다음 시대에 등장하는 레이건 대통령과 그를 조언해주는 하이에크라는 경제 사상가의 입장으로 이제 대표되게 됩니다. 하이에크가 뭐라고 하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수정 자본주의자들이 이것저것 잘한다고 많은 것들을 벌려놨더니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겼다. 라고 하면서 시장에 자생적인 질서를 꽃피울 수 있게끔 시장을 믿고 놔두어야 한다. 라는 게 레이건과 하이에크의 공통된 입장이었고, 한마디로 정부 개입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기본 방침이었어요. 신자유주의는 다시 말하면 예전에 자유방임주의적인 정책으로 돌아가겠다라는데 자유방임주의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입을 지양한다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요 정책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수정 자본주의자들이 벌려놓은 정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었다고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뭐냐면 노동자들의 권익과 노조를 너무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기업 경영이 어려워졌고 탄탄한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고 부도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국가 전체의 경제에 너무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서 노조의 너무 지나친 활동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정책적으로 이걸 좀 반대하고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둡니다.
그리고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써요. 이 전 수정 자본주의는 주로 친노동자적인 정책을 많이 활용했다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은 친기업적인 정책을 많이 활용하는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 주면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조금 힘든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경제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또 세 번째 정책이 뭐냐면 그 산업 구조를 개편합니다. 그런데 이 전의 산업 구조는 주로 석유에 의존하는 생산 제조업이었어요. 자동차나 기계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은 강조점을 두었는데, 이제 하이에크는 뭐라고 하냐면 3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전자, 정보, 혹은 바이오, 혹은 항공, 우주 산업 이런 여러 가지 이제 3차 산업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산업으로 이제 주력 산업들을 옮겨가게 되고요. 이때 당시 이제 1980년대 이후로 IBM이나 애플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받아서 엄청 큰 이제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이제 제조업에 대한 이제 지원을 조금 줄이게 되고 법률 상담, 금융, 보험 이런 3차 전문 서비스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주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신자유주의의 주요 정책 한 가지만 기억하자면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정부에서 시장에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자라고 하는 게 신자유주의의 정책이었고요. 오늘 내용 정리를 하자면 자유방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한 가지 차이점만 확인하고 이제 정리하러 갈게요. 자유방임주의는 말 그대로 사람들을 방임해놓고 알아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놔둡니다.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막 탈하고 너무 피폐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보완이 되면서 또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는 바탕에서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게임의 규칙, 다시 말하면 법적 제한은 지키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자유방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점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학습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자본주의의 등장 배경 한번 봐볼게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중상주의 시대 때는 국가 위주의 경제 정책을 활용했다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보자 라는 시장 경제가 등장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자유주의는 사실 철학적인 사상적 배경도 함께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 사상적 배경은 지난번에 배웠던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가 기본 근간이 되었다는 거 아까 한번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칼뱅주의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칼뱅 저번에 배운 적 있죠? 칼뱅은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청교도 정신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내가 구원의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밑바탕이 된다고 해요.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게 얘들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구원의 증거를 무엇으로부터 얻는다고 주장하나요? 구원의 증거란 내가 현세에서 직업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를 쌓고 성공하는 것, 명예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구원의 증거라고 보잖아요. 따라서 사람들은 부를 쌓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동기를 여기에서 얻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자본주의라는 정신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베버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여기 학습지에 더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발전 과정 첫 번째로 고전적 자본주의, 애덤 스미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차익을 추구하는 활동이 자연스럽게 공익을 증진한다 라고 했고, 사람들의 이기심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부분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애덤 스미스는 굉장히 좀 순진한 생각일진 몰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회 부가 일부에게만 편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들 고전적 자본주의의 가장 큰 실패 현상이 뭐였어요? 자본가들만 막대한 부를 벌고 노동자들은 너무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애덤 스미스는 여기까지 예측하지 못한 거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부를 어떤 전체의 부로 확산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자, 이런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를 자유방임주의라고도 하는데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작은 정부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간섭하지 말고 놔둬야 된다라는 소극적 자유의 개념을 옹호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시장의 자율성이 붕괴됐다는 문제점을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수정 자본주의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수정 자본주의 시대에는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시장 실패 해결책으로 실업률 감소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확대하고 정부에서 재정을 지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의 실제 구매력을 높이는 유효 수요를 창출해서 침체와 불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사회복지제도를 조금 적극 활용을 하게 되는데 실업자나 이런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 같은 사람들이 구매력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제 선순환을 기여하지 못한다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복지제도를 해결함으로써 빈부격차를 해결하고 이 사람들을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는 좀 더 적극적 자유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케인즈의 입장은 보다 큰 정부의 역할을 옹호하게 되고요. 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도 한계가 있었죠. 정부 실패가 발생했고 비효율성과 부정부패가 일어났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석유 파동이라는 큰 사건을 계기로 이제 다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하이에크의 입장이었는데 하이에크는 다시 작은 정부로 복귀하자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재정을 지출해서 운영하는 공기업들을 다시 민영화하자. 개인의 사기업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많이 활용을 했고 그 전에 버려놓았던 사회보장제도들도 축소하는 방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럼으로써 시장 경쟁 체제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정책을 많이 활용했는데요. 노동시장을 유연화한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뭘까요? 보다 친기업적인 정책인데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다 노동자들을 조금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인원을 감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예요. 이전에는 노동자들을 한 번 채용하면 정년까지 직장을 보장해야 된다고 했다면 이 다음 세대, 이제 신자유주의 세대에는 애초에 노동자들을 채용할 때 몇 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게끔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자유 시장 경제를 더 강조하다 보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정책을 많이 활용했고, 계획은 노예의 길이다 라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계획은 노예의 길이다. 국가에서 어떤 계획을 함으로써 경제정책을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노예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꽃 피울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자본주의의 새 발전 양상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특징을 한번 옆에 메모를 해볼게요. 얘들아, 이 자본주의의 특징이랑 자본주의의 한계점 필기를 할 거니까 조금 옆에 날개 부분을 많이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자본주의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개인의 사유재산,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는 부분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경제적 자율성. 다시 말하면 자율성이란 건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뜻하거든요. 내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산한 물건을 거래하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의 자유의사를 보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수정자본주의적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시장 경제에 의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유시장제도를 인정하는데, 이윤 추구를 위해서 시장에서 자유 경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는 점이 새 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자본주의는 한계를 갖고 있고 엄청 많은 비판을 많이 받아왔죠. 가장 대표적인 자본주의의 한계는 바로 사회 양극화 현상을 들 수가 있어요. 당연히 빈부격차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안 써도 내가 다 알 것 같다 하면은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라는 사고 방식을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자본과 물질에 의해서 평가되는 그런 사고 방식과 인식을 야기하게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본주의는 너무 지나치게 이런 자본을 창출하는 도구로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 이제 자본주의에 관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수능특강 167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7페이지 5번 문제 보시면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자본을 국내 노동의 유지에 사용한대. 얘들아,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요. 그냥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이끈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 수입이 가능한 한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된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되게 아리까리하죠. 그런데 여기에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노동을 하고, 이 노동을 통해서 얻어낸 노동 생산물을 가장 좋은 값을 받고 팔고 싶어 해요. 자, 좋은 가격에 이걸 팔고 싶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당연히 품질을 높이겠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게 물건을 팔려고 하겠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AS를 잘 해주려고 하겠지? 이렇게 자기 자본을 노동을 통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 최대의 가치를 갖게끔 노동을 한다면 그의 행위는 필연적으로 전체 사회의 부를 증진할 것이다. 국부를 최대화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꼴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개인의 사익 추구가 국부를 증진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읽었는데 몰랐다 해도 좌절하지 않아도 돼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나와 있어서 아, 애덤 스미스구나 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공익에 관심을 갖는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의 부가 증가한다. 자, 공익에 관심을 갖는? 약간 애매하죠. 뒤에는 정확히 맞단 말이에요.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의 부가 증가한다. 맞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혹시 잘 모르겠다면 1번 별표 쳐놓고 2, 3, 4, 5번 넘어가 볼게요. 시장은 자연스럽게 사익과 공익을 일치시키는 기능을 한다. 자, 얘들아,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거든요? 한번 밑줄 쳐놓고 자주 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애덤 스미스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더 싼 가격의 물건을 사고자 하고 더 비싼 가격의 물건을 팔고자 할 때 여기에서 적정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각각 자신들이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할 때 전체 사회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 시장에서 이런 공익이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정확히 맞는 표현이었어. 3번.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에서 자원은 효율적으로 분배된다. 그렇죠? 시장에서 개입 없이 자유방임주의적으로 놓아둘 때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맞는 표현이었어요. 4번.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경제활동 최대한 보장, 자유방임주의적인 정책, 깔끔하게 맞는 표현이었고, 5번도 자기 자본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한다. 그쵸? 자신의 사익 추구를 하는 것이 전체의 국부를 증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자본 투자에 대한 선택과 결정권, 그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지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자유방임주의 정책이 기본이에요. 근데 얘들아, 여기 지금 맨 앞부분 이런 표현이 틀렸어. 공익에 관심을 갖는 이라는 부분이 틀렸죠. 얘들아, 아까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후죽간 주인과 술집 주인이 자비로워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국부를 증진한다고 하는 것이지 공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를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 너무 설명이 길지. 아이고. 설명이 길죠. 자,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 풀이할 게 좀 있는데 약간 초조하네. 자, 7번 문제 현대 서양 사상가 주장이래요. 자, 재무성의. 여러분들 재무성의 어딜까? 재정복지과, 뭐 예산, 뭐 예선 이런 거를 사용하는 과겠죠. 자,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고 그냥 정부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정부 기관이 몇 개의 낡은 병에 지폐를 채워서 해광에 적당히 깊이 묻고 이걸 사람들에게 다시 파내게 한다면 실업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실업이 사라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자유방임의 원칙에 입각해 라는 표현에 꽂혀버리면 아, 혹시 애덤 스미스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보시면 실업을 구제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랫줄도 한번 봐볼게요.
주택 같은 것을 건설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지만 혹시 그게 좀 어렵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지금 정부의 개입과 어느 정도의 관여, 간섭을 굉장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수정 자본주의자 케인즈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한번 이 사람의 입장을 골라볼게요. 기억번. 자유시장 경제의 완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시장 경제의 완전성. 이게 무슨 말일까? 자유시장 경제는 완전하대. 근데 그게 훼손되었거나 혹은 변형돼서는 안 된대요. 그냥 그대로 완전성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이게 케인즈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얘들아, 완전성이라는 표현은 완벽함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유시장 경제는 매우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훼손하거나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고전적 자본주의자들이나 신자유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케인즈는 자유시장 경제는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봐볼게요.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정부 실패를 야기한다. 지금 정부 실패를 야기한다면서 비판하는 거는 오히려 하이에크가 케인즈에게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기억 니은이 틀렸어. 디귿 니을이 맞겠지. 한번 봐봐요.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투자 확대 필요하죠. 그리고 리을번, 정부 정책과 규제를 통해서 시장 실패를 극복. 이런 부분도 케인즈가 관심을 두었던 부분이 맞습니다. 자, 옆으로 가서 6번 문제 가볼게요. 자, 6번 문제, 얼굴도 너무 똑같이 생기셨어. 자, 이 사람은 바로 하이에크인데, 하이에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문제를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부작용만 커집니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각종 개입을 철회해야 된다. 자본이 자유롭게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장해야 된대요. 국제적인 어떤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임금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고용이나 해고 또한 기업에 결정권을 줘야 된대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낡은 시스템에서 효율적 시스템으로 이행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표현,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꽃피울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체질이 개선되고 저축이 늘고 투자도 늘게 된다.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1번. 정부 정책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맞죠? 수정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었어. 자, 1번 맞고요. 2번. 국제적인 시장 개방이나 자유무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맞는 표현. 아까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 이동을 허용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3번. 국가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효율적 작동에 기여해야 한다. 이번에 얘들아 이거 여기 한번 밑줄 쳐놓고 자 자유경쟁 체제의 효율적 작동에 기여해야 한다. 그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더 자생적 질서를 보장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4번. 국가가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자, 5번이 틀렸거든요. 어디가 틀렸는지 봐볼게요. 정부가 국영기업을 확대한다. 국영기업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기업,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수정 자본주의의 가장 주요한 정책이었고 공기업을 어떻게 하는 걸 얘네들은 강조합니까? 민영화 해야 된다고 강조하죠. 자, 마지막 문제예요, 얘들아. 맨 뒤로 가서 171쪽에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서양사상가 가불의 입장을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국가는 조세 체계와
이자율의 결정, 그리고 그 밖의 여러 방식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조세, 이자율,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한대. 좀 더 읽어볼게요. 특히 이자율을 겨냥한 금융 정책을 통해서 투자율 달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투자의 사회화. 다시 말하면 투자를 국가에서 계획하고 사회주의적인 어떤 방식을 쓸 때, 국가의 계획하에 경제를 운영할 때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 완전 고용이라는 부분, 다시 말하면 실업 구제라는 부분을 관심 두고 있는 이 입장은 케인즈, 투정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었어. 자, 을 봐볼게요. 국가의 임무는 일반적 상황에 적용되는 법을 확립하는 데에만 제한되어야 한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대요. 자유 경쟁이 유익하게 작동하려면 법적 틀을 필요로 하는데 그 법적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임무다. 여러분들 뒤에 되게 유명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계획된 사회는 사람들을 노예의 길로 이끈다. 계획경제는 노예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 하이에크고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정부는 정책을 통해 유효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효 수요 확대 맞죠? 2번 정부 관료 중심의 딱 보니까 틀렸네. 을의 입장이 아니에요. 정부 관료 중심의 경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변동에 대처한다. 2번 틀렸죠? 디귿번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계획 경제는 노예의 길이라고 자꾸 말해도 자 여기 니은 디귿 틀렸으니까 리을 맞겠죠. 봐봐. 시장에서 자유로운 이윤 추구와 사적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까 자유주의의 공통점 중에 첫 번째 게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었어. 그래서 갑과 을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답이 기억, 이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고생 많았어요.